경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서구 씨, 네.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거 왜 아직까지 답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요? 기억을 잘 못하시네. 외국에 나가 있는 지인에게 전라북도를 기억할 수 있는,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추천해달라고 했잖아요. 아, 그런 걸 물어보셨나요? 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물어본지를 몰랐어요. 아이고. 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하면은 뭐 일단 전주 비빔밥 네. 있죠. 그리고 곰소의 젓갈, 완주의 곶감 뭐 이렇게 있죠. 아니, 그렇게 다 맛있는 것들은 네. 오랫동안 놔둘 수 없고 바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천해달라고요. 아껴 먹으면 되죠. 아껴 먹으면 되죠. 제가 봤을 때 맛있어. 지금 김태현 아나운서가 조금 쓸데없는 에너지를 쓸데없는 사람에게 소비를 한 게 아닌가. 아, 예, 다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 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평소에 내가 얼마나 못 읽게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네, 여기 계시잖아요. 네. 여기 아니 근데 그 우리 고창의 아들 우리 이대건 촌장님 네. 고창하면 뭐 그래도 장어 복분자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응. 장어 복분자뿐이 아니고요. 네, 복분자를 또 이야기하셨으니까 수박도 있고 땅콩도 있고 뭐 빠지는 게 없죠. 그런데 먹을 거 말고 네. 먹을 것도 좋은데 고창은 특히 전라북도는 예술의 고장, 예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의 향기가 켜켜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목공예품, 또 종이가 있잖아요. 한지가 있으니까 한지에 대한 것, 합죽선, 또 지우산이라고 우산도 있어요. 그리고 고창,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악기들, 우리 전통 악기들도 많고 또 윤도라고 고창에는 또 나침반, 전통 나침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 정말 그 궁금증에 대한 갈증이 확 풀려지네요. 역시 걸어다니는 책마을 잡학사전이십니다. 아우, 속이 다 시원해. 기억하세요, 이제? 고창에 윤도가 있군요. 제 친구는 상도가 있는데 아무튼 그 우리 촌장님 이렇게 살려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예, 아무튼 전라북도에는 이렇게 그 유명한 것들 그리고 또 길이길이 남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전통 문화 유산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맥을 이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야말로 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친의 뒤를 이어서 전통 문화 유산 그리고 무형 문화재 부친의 뜻을 따르는 2세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잇고 있는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이소리 씨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3호 방자유기장 이종덕 선생님의 제자이자 딸 이솔이입니다. 방자 유기장. 와. 자, 그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김동식 선생님의 아들이자 제자인 김대성입니다. 선자장에 또 대를 잇는 분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선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형문화재 제13호 오칠장 이의식 선생님의 제자이자 딸인 이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칠장에 또 따님 나오셨고 마지막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 서인석 선생님의 제자이자 아들 서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은 종종 방송이나 매체에서 좀 자주 뵙잖아요. 그런데 이세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방송하는 거는 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좀 약간 소감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왜냐면은 왜 아버님이 아니고 나한테 섭외를 이렇게 하지? 어떠셨어요, 김대성 씨?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는 아버님을 섭외하는 전화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섭외한다고 하니 제가 아직 앞장설 깜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긴장도 되는데 어젯밤에는 솔직히 제가 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막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인데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그런 와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마당에서 보이지 않는 전승자들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침마당 전북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리 씨가 네 분 중에 가장 막내이신데 다른 분들은
무형문화재 이수자나 또 이수자 전수생이신데 이소리 씨는 전수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전수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전수생으로 3년 이상을 있어야 이수자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수자 시험에 또 합격을 하면은 이제 이수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수자에서 전승 조교로 넘어갈 때도 5년 이상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시험을 봐서 전승 조교가 되면은 5년 뒤에 무형문화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2번째 단계를 진행 중이신 거고, 저는 아직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형문화재도 두 분야잖아요. 판소리, 무용 이렇게 예능 분야가 있는가 하면 이분들처럼 손으로 갈고 닦고 다듬고 해서 기능을 전수하는 기능 분야인데 그야말로 이분들 정말 집중해야 되고 온 신경을 써야 되고 사명감과 자부심 아니고서는 이어가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한편으로 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나 정도 되면 이제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는데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예능 쪽은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선주 씨 네. 기능 쪽은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없지 않나요? 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공방을 하셨기 때문에 네. 거의 공방에서 제가 놀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놀이터처럼. 네. 근데 그때는 거의 다 삼촌들이 계셨고요. 네, 네. 지금은 그분들이 좀 독립하셔서 지금도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요. 뭐 지금도 거의 제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거의 유일하다. 대단하십니다.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응. 우리 창호 씨, 서창호 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전수생 과정 끝나고 이수자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긴 이 전수생 그 과정 끝났을 때 기분이 어떻는지. 네, 보통 아까 3년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5년 이상 전수생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수자가 되는 거에 대한 조금 또 부담도 있고 또 책임감도 좀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올해 이제 이수 심사를 받을 계획인데 올해 준비한 만큼 한 번에 합격해서 이수자로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술 필요한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사명감 없이는 힘든. 하지만 이렇게 말씀없이 들어보니까 대단하시네요. 네, 일단 합격이에요. 잘 하실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합격, 하셔도 예, 좋아요. 합격입니다. 예, 합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분야를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먼저 그 선자장 우리 그 이수자 김대성 씨 아버지가 합숙선 명인이신데 우리나라 국가 무형문화재에서 선자장으로는 유일하다고 하세요. 그 이야기 좀 그래요? 들려주세요. 근데 아버님이 지방문화재로 한 7년 정도 활동을 하시고 저한테 한번 이제 고민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합죽선이 전주를 대표하는 공예품인데 부채 중에서는 그래도 광장 정교하고 만드는 공정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 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전주를 대표하는 것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게끔 국가무형문화재에 도전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서류부터 모든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셔서 이제 도전하셨어요. 이제 그 취지는 이제 전주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그 마음가짐이 제일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듣자 하니까요. 최초의 선자장이셔서 문화재 심사를 치르는데도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종목이 있어야 거기에 시험을 보는데 종목조차 없는 것은 종목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종목을 지정한 사람이 보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종목을 지정을 해놓고 다시 시험을 또 봐야 되는 이런 예.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준비하는 기정에 종목 지정하는 기간도 한 1년 반 정도 이제 준비해서 종목 지정을 하셨고 종목 지정이 된 다음에는 실사나 이런 3번 이상의 과정을 겪어서 이제 보유자가 되셨죠. 진짜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쉽지 않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그 합죽선이 부채잖아요. 이 여름에 이제 막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여름이 가장 바쁘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겨울이 가장 바쁘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합죽선은 그 여름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여름에 사용하니까 이거 금방 만들어서 여름에 이렇게 쓰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나무 그 전에 초겨울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나무는 물을 내렸을 때부터 이제 채취를 해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제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면 대나무를 채취해서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삶아서 쪽을 내서 담궈서 이런 과정들이 쭉 연결이 되다 보면 이게 몇 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작업들을 준비를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방안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정년 작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고 깁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이 이제 살 깎는 작업이거든요. 저 살 깎는 작업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완성도를 높여갈수록 어려운 작업이 저 합죽 초조쌀 깎는 작업이에요. 아버지도 굉장히 저걸 중요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뜨거운 물에다 담궈가지고 이렇게. 네, 저것은 이제 어른들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면 대나무를 달갠다는 표현을 쓰세요. 대나무 성질 자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닿지 않으면 이게 잘 깎아지질 않아요. 쪼개지고.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빠쳐서 깎으면 살이 살살 잘 깎아집니다. 네. 그럼 그 두꺼운 걸 이렇게 얇게 쭉쭉. 그렇죠. 합죽선의 두께는 보통 0.03mm를 기준으로 해요. 0.03.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10분의 1칠 때는 마이크로메타를 재지만 합죽선은 살을 실질적으로 잘 재지는 않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측정기구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메타라고 1000분의 1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0.04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02가 이제 오차 정도로 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맞추는 걸 원하시는데 좀 이렇게 힘든 과정이죠. 예. 그 이제 대나무를 얇게 점이고 난 후에는 어떤 과정이 또 이어지나요? 이제 대나무를 깎아서 이제 일단은 건조를 다시 시킵니다. 건조를 시켜서 그놈을 이제 키추리, 색추리, 그다음에 이제 부들, 넓이 추리를 해서 이제 풀칠을 합니다. 풀칠을 하기 전에 또 하는 작업이 단절을 쪼개서 변죽을 준비하고 단절을 쪼개서 단절 올릴 걸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불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 부 과정이거든요. 불을 풀칠을 해서 부채의 기본 몸틀을 만들고 이제 쭉 진행이 돼서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그 도배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지를 접어 붙이는 작업을 마무리한 작업입니다. 오. 진짜 이쁘다. 빛이 영롱하네요, 진짜. 와. 저렇게 촘촘하게 작업들을 하시고. 네네네. 부채살은 기본 40살이 기본이고요. 네. 이제 예전에 문헌에 나와 있는 부채살 아버님이 이제 자랑하실 때 많이 내보이시던 50살 백접선이라는 부채가 있어요. 그럼 살이 50살이고 길이는 폈을 때 94cm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만들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 부채를 만들려면 대나무의 한 춤이 48cm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대나무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김태성 씨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섭외전에 받았을 때는 아버지가 나가셔야 되는데 왜 저를 나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거의 그 한 맺힌 게 다 푸는 듯한 다 풀고 가십시오. 쏙쏙 들어와요 또. 아니 근데 합죽선 만드는데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합죽선은 이렇게 정확하게 뭐 한 자루를 얼마 걸리냐 하면 이론상으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을 때 15일에서 20일 걸린다. 근데 그게 이제 이론상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죽선은 재료를 준비를 해서 우리는 보통 양이 작으면 4개월, 많으면 6개월 정도 잡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보셨다시피 쪼개서 삶아서 말리고 또 구해서 또 말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는다고 오늘 저녁 때 한 자루를 만들어야겠다 해도 할 수는 없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안 나오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과정도 한 130번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럼 아까 제가 영상을 봤을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서 같은 자세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어요.
네네. 이제 방안 작업에 들어가면 이제 좌식이기 때문에 옛날 방식이 좌식이기 때문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아유. 아버님은 이제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8시 정도 식사하시고 앉으시면 화장실을 밥 먹기 전에 가세요. 항상 고정적으로.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는 뭐 텔레비를 잠깐 보신다거나 아니면 날씨가 좋으면 앞에 화분 이런 건 조금 물 좀 주시고 이파리 좀 관리 좀 해주시고 또 바로 일을 시작하시면 5시에서 6시 반까지 이렇게 일을 해요. 작업을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몸이 적응이 안 된 상태니까 막 이렇게 몸살을 하면 너는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몸살을 하냐.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니가 옆에 와서 또 거들어요. 야, 늙은 사람들 아무 말도 않고 일하고 그러는데 젊은 놈이 그렇게 그 죽는 소리 하면서 하냐 또 이렇게 말씀 거들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그게 맺혔어 지금. 이수자 그리고 또 전수자분들 그러니까 아드님 따님들이 나오셨는데 네. 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가슴 속에 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예술로 녹아든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130번의 손길이 닿아야 만들어진다는 그 작품들 화면으로 봤지만 직접 또 가져오셨거든요. 저희에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은 부채를 3점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전통 한지를 붙여서 만든 40살 부채인데요. 이건 대사십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절에 그 매화 문양을 그린 거예요. 전통 낙죽을 한 거고요. 박쥐 문양을 그려서 복을 준다는 의미를 가진 전통 부채입니다.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갈수록 예전에도 색감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도 좀 다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쪽물 염색 안제인데요. 지금 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염색 장인이 하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 부채에 이제 좀 다르게 이제 표현을 기교를 부려본 부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니선 부채인데요. 이 안은 예전에 소사십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키는 좀 줄이고 네. 좀 더 화려하게 그리고 문양 부분들도 조금은 단순하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한테 어울리게 해서 한번 작업을 이렇게 해본 부채입니다. 예쁘네요. 가방에 쏙 들어가겠네요. 네네. 네, 크기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합죽선이 이게 명품이에요. 이게 손도 많이 가고 예전에 이제 뭐 양반들이나 임금님 같이 지체 높으신 분들이 쓰신 거라고 하는데 저거를 이제 저한테 해도 조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을 혹시 받으셨다면 어떻게 받으셨다면 네 일단 먼저 가격부터 문의를 한번 어느 정도 하나요 혹시 지금 합죽선이? 예, 가격은 어떻게 딱 얼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을 들어갈 때 보통 200자루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200자루를 만들어도 200자루가 똑같이가 나오지가 않아요. 마무리 과정에서 한 자루 한 자루를 다 손을 보거든요. 근데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부채 살이 대나무 한쪽 한쪽이잖아요. 네. 대나무에 흠집도 있고 무늬도 들어가 있고 색에 발할 때 또 색감이 또 틀릴 수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맞춰서 최상품은 몇 자루가 나오질 않아요. 얘네들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급 부채라고 하는 우리 부채들은 보통 20만 원 후반대부터 50만 원 초중반대까지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걱정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곽범 후배가 그 너튜브 스타거든요. 대한민국 넘버 10 안에 듭니다. 100개 선주문 들어갈까요? 예? 100개. 몇 개요? 100개. 100개요. 네, 제가 그렇죠. 일단 김대성 씨랑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그 지금 가격이 이게 만드는 과정을 다 들어보니까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아, 그럼 저게. 200개 들어갈까요? 잠시만 얘기 중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어떤 그 예전에 그 도자기 만들고 이런 거 보면 이거 별로야 하고 막 깨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혹시나 합죽선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면 저에게 조금 주시면.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계속 제가 이제 와서 보고 어렸을 때부터 봐도 중간에 이렇게 살릴 수 없는 부채들은 이렇게 그 마무리를 안 지어요. 그래서 공방에서 잘 나가지를 않죠. 네. 아쉽네요. 그래요. 혹시라도 불량 제품 나오면 그거 받고 싶어 했는데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연예인 듯이 생각 구할 수가 없네요. 네,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예,
저희가 좀 추해질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천년의 빛깔이라고 하는 옷에 관한 걸 좀 알아볼게요. 저는 이선주 씨에게 그걸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옷 타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옷은 안 타는데요. 네. 제가 태어나자마자 옷이 타가지고 정말 팅팅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갓난아기일 때. 아. 그래서 지금은 면역력이 생겼는지 그렇게 안 타는데 생칠이라고 해서 나무에서 직접 바로 채취했을 때 그게 손에 묻거나 하면 그 자리만 조금 가렵고 뭐 모기 물린 것처럼 며칠 가렵다가 말거든요. 예. 네, 보통 사람은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옷이 타세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손에 묻었을 때 네. 뭐 그런에도 불구하고 뭐 아버지가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와. 진짜 표현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는 오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잭이라든지 어떤 뭐 옛날 그 교자상이라든지 요 정도가 다고요. 근데 이제 또 약간 놀랐던 게 그 나전칠기 거기에도 그 오칠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보통 지금 생활에서 쓰는 거는 제기가 아주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나전칠기 보시면 바탕이 검정이잖아요. 네. 그 검정 부분이 오칠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뭐 의외로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예. 오칠을 해두면 뭐 천년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칠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썩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이 되나요? 네, 보통 지금 출토되는 유물을 보면은 거의 뭐 3, 4세기에 있는 것도 오칠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되면 2000년 정도는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뭐 예전에는 나무를 깎아서 그릇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칠을 해서 사용을 했던 거죠. 천연 도료인 오칠을 해가지고요. 네. 뭐 그리고 뭐 고려 시대 때 있는 것도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이렇게 자개를 붙이면은 너무 이쁘니까. 근데 밑바닥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많이 뭐 상하거나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옆에 있는 문양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조선 시대 가구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해 가면서 이렇게 전해 오는 것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또 오칠을 그렇게 나전칠기에다가 또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칠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그 부채도 과정이 뭐 백 몇 개, 예. 몇 가지 된다고 하잖아요. 뭐 오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백골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그 그릇을 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깎는 거는 못 하고요. 깎는 전문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하거나 아니면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목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게 그 백골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으면 저희가 처음에는 생칠을 이용을 해서 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무가 틀어지지 않도록 전체를 다 삼배를 바릅니다. 칠로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삼배는 또 우들투들하잖아요. 네. 그 면을 또 잡으려고 고래 바르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분하고 오칠하고 섞어서 그거를 매음을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사포를 치고 이제 칠을 몇 번 하죠. 근데 칠을 하는데도 사포를 치고 또 칠을 하고 또 사포를 치고 또 칠을 하는 과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냥 오칠만 하면 너무 검으니까 거기에 장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전을 뭐 자개를 오려서 붙이던가 아니면 금속을 하던가 아니면 예전에는 대나무 그 거북이 등껍질을 이용을 해서도 많이 했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어피 같은 여러 가지 종류를 이용을 해서 문양을 넣습니다. 그냥 그 문양을 넣으면 그 문양 높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또 고래 아까 설명하셨던 거 그걸로 맞추는 거예요. 메꾼 다음에요. 또 이제 갈아서 높이를 이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하고 또 사포하고 또 칠하고 사포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죠. 네. 굉장히 정말 지난한 작업이네요. 이 작업의 앞이 궁금해요. 온나무에서 옷을 추출해가지고 이걸 정제하는 과정도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칠을 뭐 그
나무에서 나온 거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뭐 도료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팅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팅이 잘 되게 뭐 윤이 반짝반짝 나고 또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정제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생칠을 가져다가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교반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요즘에는 기계화가 돼서 온도랑 그걸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교반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직접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교반을 했었죠. 네. 이게 저기 7도 7인데 그 문양 넣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그게 정말 머리에 열이 나는 그런 작업이긴 하죠. 먼저 어떤 기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기물에다가 맞는 문양은 어떤 거를 할 것인지. 전통 문양도 너무 많고 새로운 문양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구상을 다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야 돼서 좀 힘든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반복과 반복 작업을 계속 한다라는 거 네. 저렇게 일일이 다 심고. 하나하나. 어우 세상에. 야, 요즘 붙이시는 거잖아요, 저렇게. 그거 뚝칠하고. 네. 지금 사포칠을 하고 칠을 하는 과정이에요. 야, 여기다 또 칠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전 위에 칠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전 위에 있는 칠을 또 벗겨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사포를 치고 또 칠을 하고 또 자기를 벗기고 또 사포를 치고 뭐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벗기는 과정인가 지금 벗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요? 네. 세상에. 야. 뭐 하나하나 칼이 다 들어가야 네. 완성이 되는 거라서요. 정말 손이 많이 가고 너무 반복 작업이 많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보니까 정말 계속 반복. 네. 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 해주셨는데 정말 또 작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네. 네. 한번 보실까요?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네. 아, 저기. 네, 이거는 조선시대 거를 지금 재현을 해서 한 거고요. 이것도 데모, 검정 부분이 지금 데모예요. 그리고 나전이랑 오려가지고 하나씩 어머머. 붙이고 또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또 있다. 그 가운데 있는 거는 지금 어피예요. 이렇게 어피를 염색을 해서 저렇게 색깔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봉황. 네, 금속 선을 쓰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 아니, 지금 악단장님 정신 차리세요. 녹슬록 보시네. 꼭 빠지셨어요? 예, 정말 너무 아름답고 기품이 있네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런 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건 아주 기본이고 또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서 가까이 두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큰 작품을 소장하려면 좀 가격이 좀 비싸지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제작 과정도 한 최소 3개월에서 뭐 1년 정도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시려면 조금 여유가 있으셔야 그런 건 하긴 하지만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수저나 아니면 컵 같은 거 아니면 나전 소품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하시면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거는 네. 뭔가요? 저는 이건 지금 찬압이에요. 차나. 네, 그래서 나전을 이렇게 문양을 넣어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네. 이제 안에는 이렇게 칠을 해서 어차피 음식을 담는 거라서 그렇죠. 저희가 그냥 나무 위에 칠만 하는 건데요. 오칠을 한 그런 그릇은 좀 방충이나 아니면 방부 그리고 또 살균 효과도 있고 열에도 강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음식을 담아 놓으면은 쉬지를 않는다고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데 뭐 닭기나 아니면은 그 찬압으로 해서 음식 담아가지고 여름에 사용하셔도 괜찮죠. 저게 담으면 쉬지도 않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다른 귀해서 음식을 차마 못 담아두고 저는 그냥 장식용으로 그냥 계속 두고 볼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멀리서 봐도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정교하고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만든 게 맞아요? 어디서 이렇게 그 좀 공장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오신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의심하는 분 많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칠이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이거 플라스틱 아니냐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부러뜨려 보시더라고요, 젓가락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무인지 정말 확인을 하고 이거 잘못해서 부러졌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수리를 해달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저희가 또 57 주전자도 하거든요. 근데 57 주전자, 그러니까 주전자 생각하면 그냥 데워가지고 마시는 그런 주전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무에다가 57을 한 주전자여서 뭐 술을 담는 거나 아니면은 뭐 물을 담아서 따르는 용도로 쓰는 건데 그거를 직접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나무인데. 네 그렇게 해서 뭐 밑에가 타는 경우 근데 57은 열에도 강해서 불이 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안에 있는 나무는 그 열에 의해서 조금씩 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거를 수리를 부탁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메꿔가지고 또 칠해가지고 드렸었죠. 와. 아니 근데 그거를 네. 따뜻한 걸 이렇게 먹는 건데 그 불 위에 올리신 거를 수리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AS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57은 다른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칠이 벗겨지거나 아니면은 뭐가 떨어지거나 할 때는 다시 붙여가지고 또 칠을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전통미술공예 학과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금속도 하고 도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금속이 빨리빨리 이렇게 되잖아요, 작업이. 그래서 눈에 확 튀니까 그걸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실패를 하면은 아예 그건 다 못 쓰고 그런 거에 비해서 57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는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가 중국 여행 갔다가 사온 젓가락이 있거든요. 그게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것은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아침에 담전북 오늘은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무형문화재 2세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금속 쪽으로 넘어가 볼까 네. 하는데 57은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금속은 정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소리 씨 얘기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그 선주 선생님 말씀을 듣는 내내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네, 너무 부러운 게 금속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쉽게 빨리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다 만들고 나서는 수정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방짜유기는 열을 가해서 이제 형태를 만들고 또 다시 열을 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열이 식었을 때 이거를 다시 두드리게 되면은 바로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이랬을 때 수정을 하고 싶어도 절대 수정을 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네. 절대 안 된다. 저 얘기를 들으니까 방자유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자유기 그리고 그냥 유기가 있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많이? 보통은 이제 크게 유기에서는 방자유기랑 주물유기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방자유기는 우리 선조들의 전통 방식 그대로 하나씩 두드려서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는 거를 방자유기라고 하고 그리고 주물유기는 이제 붕어빵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틀에 부어서 그냥 뚝딱 나오는 그런 유기를 주물유기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오, 반짝반짝하네요. 그러니까요. 저걸 다 두들겨서 와. 네. 이종덕 장인 아버지께서 굉장히 고집스럽게 오랫동안 이걸 재현해 내셨다고 하는데 누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그 작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문화재까지 올라가시고. 네, 맞아요. 사실 저 잘 몰랐었는데 아버지가 되게 젊은 시절부터 이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접하셨던 거는 경기도에 있는 유기 공장에 취직해서 이거를 처음에 접하셨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이거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계속 찾아다니셨대요. 이 방짜유기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을 기술자를 막 찾아다니셨는데 그 어디에도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거 혼자서 이제 기록에 의한 거를 다 찾아보시면서 혼자서 계속 연구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방짜유기 기술을 혼자서 습득을 하신 거죠. 독학으로. 네, 독학으로 하신 거고 이게 주 재료가 구리 78%에 주석 22%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
수치화된 기록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거를 아버지가 계속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섞어보고 해서 그 수치를 찾아내신 거예요 스스로. 찾아내서 이제 수치화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자, 합죽선도 하나 만드는데 그 나무 비워서 갖고 와서 말려서 물에다 담궜다가 깎았다가 담궜다가 그리고 또 우리 저 오칠도 하는 것도 막 칠했다 벗겼다 막 과정이 많거든요. 방자유기도 계속 하려면 이게 과정이 복잡하고 많죠. 네, 맞아요. 방자유기는 이제 크게 봐서는 14번의 공정이 있어요. 네, 사실 크게 봤을 때 14번이지 그 안에서 뭐 계속 두들기는 매질이라고 하죠. 망치로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두들기는 그 과정이 한 수천 번의 망치질이 들어가요. 어휴, 수천 번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두드리는 거 봤는데 그게 수천 번의 과정. 네, 수천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여리여리하신 이소리님께서 그 망치질을 그 여리여리한 몸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통뼈예요. 힘이 굉장히 세요. 힘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이게 또 힘으로 해야 되지만 또 여기서 요하는 거는 좀 요령이나 뭐 이런 것들 섬세한 것들 조금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불구덩이에 넣었다가 뺐을 때 이게 식기 전에 망치로 두드려야 되는데 이 망치가 이 원재료에 닿는 그 순간의 소리와 느낌과 그런 게 다 이제 요령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섬세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여자고 손재주가 원래 또 좋으니까 섬세한 거는 둘째치고 힘이 일단 세니까 아빠가 그래 너는 힘이 일단 좋으니까 합격이다 해봐라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통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통뼈입니다. 네. 근데 전투생인데 하나쯤은 만들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이제 배우다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릇을 완성을 한 게 2018년 정도였어요. 근데 아빠가 할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모양도 되게 예쁘고 매끈하게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만든 거는 모양도 좀 요상하고 막 망치 자국도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저기 이상하게 찍혀 있고 이제 그릇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까만색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가질이라고 해서 깎아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가질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아는 이런 이제 뽀얀색의 그런 방자유기 색깔이 나오는 건데 그냥 딱 까맸을 때는 봤을 때 몰라요. 근데 다 깎고 나서 보니까 아빠가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들 만큼의 기술은 안 돼요, 제가. 제가 듣기로 이소리 씨는 주특기가 그릇이 아니고 액세서리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유기로 반지나 팔찌 이런 걸 만드시나요? 제가 손재주가 좋아서 옛날부터 좀 가죽공예라든지 은공예라든지 이런 거를 취미로 많이 배우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2014년부터 내려와서 살게 되면서 제가 공방을 열어서 은공예 배웠을 때 했던 그 기술을 방자유기에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반지? 진짜 예뻐요. 반지, 팔찌, 네, 뭐 맞아요. 액세서리는 다 된다는 거잖아요. 목걸이까지. 귀걸이도 있어요. 다 세트로 다 되는데요, 그렇게. 그렇구나. 지금 영상에서 본 액세서리를 본인이 다 장착하고 오셨어요. 예. 네. 실제로 보니까 색도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예, 좀 소개를 그쵸. 해주시고. 제가 이 유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은 되게 뽀얀 빛과 노란 빛이 너무나 신기하게 합쳐져 있어요. 영롱하게. 그래서 구리의 노란빛과 주석의 뽀얀 빛이 섞여 있어서 쿨톤이신 분들이나 웜톤이신 분들 이제 피부톤에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리시거든요. 뭔가 보니까 특히나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사실 방송에서는 막 그렇게 화려하고 막 리본도 지금 엄청 큰 거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좀 작고 반짝이는 저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네, 뭐 관심이 계속 가네요. 네. 연예인 DC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혹시? 연예인 DC? 연예인 디쇼 뭐 혹시 되나요?
그러지 말자고요. 네. 장인의 작품이잖아요, 작품. 그렇죠. 네. 그래도 액세서리는 조금 가벼운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네. 이게 작업을 하기가 은공에는 한 번만 손이 가면 되는 거를 유기는 워낙에 이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서 10번 이상 손이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유기 특성상 열전도율이 높다 보니까 특히 작은 거를 작업을 할 때 너무 금방 뜨거워져요, 쉽게. 네. 그래서 사실 작은 거를 만들수록 더 힘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할 수가 없는 게 조금 네. 연예인 DC는 바라지도 맙시다. 네, 아셨죠? 네. 보기만 할게요. 네네. 아까 우리 57 이야기할 때 방충 방부 효과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기에서도 그런 방충 방부 효과도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구리가 가진 항균 능력이 되게 뛰어난데 그래서 뭐 대장균이라든지 오이로칠균, 뭐 살모넬라균 뭐 이런 식중독균 같은 거를 유기가 자체적으로 죽이는 살균 효과. 네,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공방에서 실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름이었는데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또 한쪽에는 유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며칠 지날수록 플라스틱에 있는 물은 좀 색깔이 변하면서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뭐 모기 유충이라든지 그런 벌레들이 계속 이제 거기 들어가서 물이 더러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기에는 모기 유충도 없고 벌레도 없고 너무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릇에 담아놨으니까 물이 조금씩 증발되면서 줄어들기는 하지만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 구석에서 네. 오프닝 이후로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른 분들 얘기만 그렇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전통 악기의 맥을 잇고 있는 서창원 씨 차례가 됐습니다. 어떤 악기인가요? 네. 저희는 전통 악기 중에서 대표적인 타악기이면서 농악 그리고 풍물, 사물놀이에서 꼭 필요한 빠지지 않는 악기인 장구와 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순서가 또 마지막에 배치된 데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4대째 맥을 이어서. 근데 그러면 기간으로 봐도 좋게 100년은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중조 할아버지께서 소목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가구하고 악기를 만드는 일에 능통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악기 만드는 그 기술을 할아버지께서 이어오셨고 그거를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해서 정읍 샘골 시장에 터를 잡으시고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재에 등재되셨고요.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기술을 이어 전수받아서 지금 문화재이시고 제가 지금 4대째 그 가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장구를 수작업으로만 만드는 곳이 전국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서창호 씨네 집안이 그 몇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네. 네. 저희 장구는 이제 통장구라고 하는데요. 원목을 그대로 손수 깎아서 만드는 장구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처음 본 장구가 원래 통장구여서 장구는 원래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장구라는 악기가 공산품화되면서 기계로 또 만들었다고 해요. 기계로 만들 때는 처음에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깎고 그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서 만들기도 했고 또 이제 그런 기계 작업에 조금 기술들이 좀 발전이 돼서 원통으로도 이제 뭐 만들 수 있는 뭐 기계로도 그렇게 만든다고는 했는데 기계로 만드는 거랑 수작업으로 하는 거랑 만드는 뭐 장구를 깎는 방향과 원리가 굉장히 달라서 악기로서의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작업으로 진행된 악기를 좀 사용하시기를 이제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 분들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보급형 악기도 반수공 기법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공 비율이 더 가미가 되면 높아지면 전문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공 장구가 탄생을 하고. 그러니까 장구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짜 나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뭐 나무는 어떤 걸 쓰는 거고 지금 과정을 다 얘기는 해주셨는데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좀 이렇게 더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온목 악기
원통 나무를 이제 깎는데 좀 많은 힘이 소요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원통 풍물 그리고 농악에 쓰이는 장구는 좀 오동나무로 만듭니다. 이렇게 들고 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가볍고 통기성이 좋고 습도에 강해서 보관이 용이한 이유 때문에 오동나무를 사용하는데요. 처음 원목을 가져와서 바로 작업하기보다는 곰삭기 과정이라고 해서 노지에 뭐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하면서 자연 건조를 시킵니다. 그렇게 자연 건조를 시킨 악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외형 작업이라고 해서 도끼, 톱 그리고 자기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 놓고 다시 노지에 자연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2차 외형 작업으로 이제 밀칼이나 옥낫을 사용해서 나무를 포를 뜨듯이 얇게 이제 깎아가면서 두께를 조절하고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약했던 오동나무가 단단해지고 더 내구성도 좋아지고 울림도 좋아지는 악기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완전 100% 수작업으로 만드는 장구는 건조 상태라든가 또 이 형체가 틀어지면 소리가 또 완전히 안 좋으니까 하나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어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곰삭기 과정, 그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곰삭기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제외하고 작업만 들어갔을 때 반수 작업 같은 장구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수작업 비율이 더해지면 5개월에서 1년까지도 가고요. 완전 수작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에서 3년 걸리고 네, 길게는 5년, 10년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직접 그 만드신 지금 장구가 지금 나왔습니다. 맞죠? 네,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함께 작업하신 100% 완전 수작업으로 만든 장구입니다. 네. 흔히 보던 장구하고는 일단 색깔부터가 빛깔부터가 다릅니다. 네. 장구 이렇게 두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저기 보니까 가죽도 다 직접 작업을 해서 입히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구 작업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장구의 이제 가죽은 여러 가지 이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좀 소가죽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도축장에 찾아가서 이제 가죽을 봉수해오고 이제 저는 이 작업이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장구를 깎는 것만큼이나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가죽을 가져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부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장 처리를 아까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의 털과 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무두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무래도 이제 죽은 동물의 가죽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또 냄새에 좀 예민해가지고 한번 작업하기 시작하면 저 한 마리의 그 가죽을 다 이제 작업을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 냄새 고통과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청년기 때 장구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전수 간다고 해가지고 남원 보졸로 한 여럿이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우리 서창호 씨는 이 장구 때문에 외박 한 번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제가 부모님께서 엄하셔가지고 외박을 못한 건 아니고 제가 학창 시절 때 굉장히 바빴어요. 네. 장구의 주문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하교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수십 개의 장구를 조립하고 외우는 일들을 할 정도였는데요. 집이 바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조금 편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일 좀 도와줘라라고 해서 일도 이제 같이 도와주고 이게 장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라고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외박하기보다는 친구들을 저희 집에서 외박하게끔 만들었었습니다. 네. 저도 얘기 듣기로는 그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장구를 만들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지금 장구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구를 만들어 본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장구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키트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제작을 했는데요. 네. 원래 있는 큰 장구와 같이 같은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장구통, 가죽, 그리고 고리, 부전, 그리고 고리, 예, 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구를 조립하게 되면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한번 돌려봐 주시죠. 이렇게. 예. 아, 예. 진짜 장구 모양이네. 미니 장구. 진짜 장구. 네. 그 소리도 나요? 아, 너무 좀 작죠? 예. 이게 통이 작다 보니까 네. 이게 울림이 없어서 이게 소리는 잘 나지 않는데 보통 이제 소품으로 많이 액세서리로 이렇게, 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체험학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지역 행사나 축제 그리고 기관이나 학교에 찾아가서 이렇게 체험학습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게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거의 체험 활동을 하지 못했고 작년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이 키트를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너튜브에 이렇게 공유를 해서 그걸 보고 네, 직접 체험에 참여해 보셨는데 모두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처음에 오늘 이수자 전수자들 나오셨잖아요. 처음에 합죽선 말씀하실 때 아 힘들구나 딱 그런데 또 옆에서 또 오칠하는데 오칠도 힘들구나 방자육 말씀하시는데 아 방자육이 더 힘들구나라고 했는데 장구 만드는 거 보니까 장구는 진짜 힘드네 그런 말이 절로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악기 만드시는 분들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치기도 하고 그 연주도 잘 하시나요? 아, 예, 저는 어디서 이제 뽐낼 정도로 연주에 뭐 능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연주에 능하시고 전문가 분들 정도로 제가 생각했을 땐 전문가 분들보다도 더 뛰어난 정도의 실력을 겸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연주에는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악기 얘기하고 연주 얘기하니까 옆에 계시는 이소리님의 이 뭔가 리액션이 좀 약간 커졌거든요. 눈도 좀 약간 번쩍게 커지시고 그도 그럴 것이 이 방자유기도 어떤 연주, 뭐 악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속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물놀이 할 때 흔히 보면은 징이랑 꽹과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꽹과리랑 징이 방자육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악기는 두드려서 만들어야지 소리가 좋은 소리, 예쁜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게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김덕수 사물놀이패 김덕수 씨도 쓰시고 이제 국립국악원이나 그런 유명한 이름 있으신 그런 상세분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예. 꽹과리와 징 말고도 아버님께서 이종인 장인께서 방자유기로 만든 그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 악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거예요? 좌종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제가 들고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좌종이거든요.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뭐 명상종 해가지고 싱잉볼이나 티벳종 이런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렇게 생겼지만 좌종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전통 악기예요. 전통 악기. 소리 한번. 예. 그러면 옛날- 좌종과 함께 저희가 잠시 명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예. 들어볼게요, 소리를. 자, 두 눈을 감으세요. 잘하네요. 복은 겸함에서 오고 곽범이는 서울서 내려와서 졸고 있고 걸렸다. 조기철 단장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네. 잠들지 않습니다. 깨어나라. 나 이제 눈 깨어나라. 떠주시고. 차분해지고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무형문화재 2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무슨 이렇게 이수자 전수자가 되면 다른 뭔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네. 합죽선 이수자인 우리 김대성 씨도 뭔가 또 다른 걸 하고 계시다고요? 색다른 거? 네. 체험 뭐 제작 활동 이런 거? 체험 제작 활동은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 하고자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이어서 계속 열심히 도와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많이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버지가 저런 걸 왜 자꾸 이렇게 하시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재미는 없거든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하는 게 저하고도 좀 뭐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버지 너무 적극적이세요.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이런 거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성인들은 그래도 이걸 받고 어떻게 좀 매체나 이런 데서 봤지만 저 아이들은 그것도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과정들을 보여주면 기억에 남아서 잊어먹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이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예전에 지방문화제 하실 때도 자비로도 하셨어요, 아버지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셨고, 지금은 이제 지원 사업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됐다라고 아주 좋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아버지 김동식 선자장께서 그렇게 칭찬에 박하시다고요. 아, 그만둘 뻔도 했다고 하는 아우. 소문이 들리던데. 네. 아버님이 예, 쉽게 얘기하자면 아버님이 작품을 만드시면 그 작품에 만족을 못 하세요. 그러니 제가 옆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눈에 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막 나름대로는 이제 막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먼저 뛰어가고 막 달려가고 하는 게 좋아 보여서 흉내도 내고 하다 보면 혼나는 일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 속상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그런 게 내적인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막 파는 사람이 아니고 전승자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 저희 전승 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칭찬에 아버지가 박해가지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해서 지금은 같이 아버님이랑 전시하실 정도 실력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시도 이제 부천문화관에서 이게 뭐 같이 합동 전시도 열어주고 하셔서 아직 저는 그 깜냥은 안 되지만 아버지 옆에 감히 부채를 올릴 수 있는 깜냥은 안 되지만 저 이렇게 감사하게 예, 벅차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아버지가 그냥 한번 만들어서 팔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는 뭐 큰 행사로는 저 춘주 비엔날레 그리고 그 공예품 서울에서 하는 트렌드 페어 그리고 유사론에서 한 그 창의공방 레지던스 과정에서 작품 19점 기증하고요. 또 지금 현재는 용산 공예관에서 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전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선주 씨의 아버지인 오칠장 이의식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어가야 되고 또 앞으로 오칠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 오픈하셔서 다 가르쳐 주시고 빨리 배워서 나가라. 빨리 독립을 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칭찬에는 인색하시죠? 아,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요. 근데 어느 인터뷰 하는 걸 제가 엿들었는데 거기서 내 작품보다 딸내미 작품이 더 잘 팔린다. 뭐 그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심 뿌듯했습니다. 이소리 씨 아버지는 어떠세요? 칭찬해 주세요? 아니면 문화재 선생님들 특징인가 봐요. 저희 아버지 칭찬을 진짜 안 하시거든요. 정말 칭찬이 인색하신데 근데 한 번 언젠가 아빠랑 같이 이제 타 방송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이제 뭐 제가 위험한 작업을 아무래도 하니까 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도 좀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뿌듯하고 기특하기도 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런 말을 그래서 방송이라 약간 MSG 치신 건가 하면서도 그래도 아예 거짓말은 또 아니시겠죠. 이쯤 되면 뭐 기대는 안 하겠는데 우리 그 서정호 씨, 서창호 씨, 예,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칭찬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뭐 저희 아버지도 칭찬을 해주시기보다는 네, 네. 가르침을 좀 많이 주시는 편이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 몸 상한다, 그렇게 하면은 몸 망가진다 이런 말씀 좀 많이 해주시는데 네. 평소에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그 표현을 많이 자주 해주세요.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그러시구나.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요. 와, 저희 우리 입장에- 이선주 씨하고 네. 김대성 씨가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네, 이분들이 가업을 잊지 않겠다 하면 큰일 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발 장인 여러분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아니, 벌써 이 코로나가 2년 넘게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전통문화 쪽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김대성 씨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행사나 이런 게 없어지면 보시면 알지만 말로 설명했을 때 이 한 줌의 부채를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 홍보하고 이걸 제대로 알리려면 시연을 하고 이 재료를 보여주고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어야 효과가 많이 좋은데 그런 행사들이 다 없어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홍보 활동도 잘 안 되고요. 반면에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눈에 안 띄니까 좀 줄고요. 그런 게 있군요. 네네. 합축선도. 우리 이선주 씨는 어떠세요, 57은? 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57 공예품 하면은 아무래도 필수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찾으시지만 그냥 전시도 조금 줄고 또 전시가 줄다 보니까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적고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었죠. 근데 이제 재테크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이런 공예품에 또 눈을 돌려서 또 재테크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우리 지역 축제 하면 풍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악기 소비가 계속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지역 축제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좀 타격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예전보다 지금 그 주변에서 이제 농악이나 풍물 소리가 이제 잘 들리지 않는 것만큼 저희도 좀 큰 타격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지역 주민분들께서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이제 농악이나 풍물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뽐내기 위해서 대회도 나가시고 그리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축제도 나가셨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뭔가 노후된 악기들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저희 악기 판매도 많아졌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저희는 대목이라고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타격이 많이 있죠. 네. 네. 근데 또 반면에 이소리 씨 같은 경우는 SNS를 잘 활용하신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유기는 써보셨던 분들이나 이제 단골 손님들이 다시 한번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에 뭐 요리하면서 뭐 파스타라든지 그런 양식이라든지 뭐 한식 이런 거를 이제 담아서 찍어서 올리면은 예쁘네. 굉장히 반응이 핫해요. 그래서 뭐, 뭐 저기다 먹으면은 어떤 기분일까, 뭐 어떤 맛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해주시고 굉장히 반응이 핫한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제가 계속 노출하면 노출을 할수록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면 또 소비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사람들보다도 이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김대성 씨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네, 이게 사람은 아니고요. 예. 예전에는 합축선의 장점이 보시면 알지만 피면 폼이 나고 접으면 한 줌이라 선물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김영만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 가격에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전승자분들은 그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서 현 시대에 맞게 만들어서 팔고 싶어도 김영란법에 넘어서 그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통 공예품들은 좀 그 자가 형평성의 자가 좀 다 조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줄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선생님? 오늘은 예술의 주름들이라는 라이덕 시인의 책이에요. 라이덕 시인의 이 시 세계에 영감을 주었던 수많은 예술의 현장들을 여기에 담았어요.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운 주름이 지듯이 그래서 이 귀한 책을 아까 제가 저 대기실에서 출판을 누가 하고 싶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선주 우리 이수자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무형문화재 2세들 저희가 또 응원해 드릴 거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예술로 승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산에 또 이렇게 매화가 폈다는데 머지않아 이제 또 봄이 올 것 같네요. 그래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봄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